보통은 먹었을 때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음식들이 잘 보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힘을 나게 해요. 일시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 맞는 이유들도 일시적으로 힘이 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보충요법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테스토스테론 그 주사를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게 왜 그러냐? 일시적으로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정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음식들, 소위 생각해보면 장어, 낙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해산물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갑각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스태미나에 일시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원장,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올 때 다 그래요. 그냥 발기부전입니다. 발기가 안 돼요. 상대방한테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발기 자체가 안 돼요. 아니면 발기가 됐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다 소심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쓰여 있어요. 이 불안, 초조 이게 쓰여 있어요. 얼굴에. 그냥 한두 번 안 되네?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막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친구들이 다 결국은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에 성기능과 연관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지 않는 한 기능적인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기능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는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시민성인 경우가 많다. 근데 상당히 절박해요, 대부분 다. 물론 모든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시민성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전제하에 결국은 조루증 같은 경우는 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 너무 자극에 대해서 너무 흥분도가 심하게 올라가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 전체적으로 아주 막 작은 자극에 성적으로 흥분 상태면 작은 자극에도 막 자지러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극치감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성인물, 자극적인 매체에 이 뇌에서 급격하게 흥분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어렸을 때 그런 자극에 대한 빠른 노출에 의해서 성적인 자극을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뇌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극치감이 빨리 도달하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조루증에 대한 부분들은. 지루증도 마찬가지예요. 지루증의 시민성인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대부분 처음 시작이 강한 자극에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로 자위가 이루어질 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잘 흥분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접할 때, 그러면 이제 작은 자극에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극치감까지 잘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조바심이 나죠. 우리가 조바심이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 상태에서는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증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루증과 지루증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자극에 예민하거나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조루증이 너무 심하거나 지루증이 너무 심할 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를 더 증폭시켜서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 압박, 보통은요 젊은 친구들이 발기부전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보통은 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수면도 잘 못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상 뭐 술도 좀 많이 먹고 이럼으로써 실제로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발기력과 연관이 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각성 상태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각성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민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곤두서 있다는 거죠. 주변 상황에 민감하고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는 거예요. 각성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마음이 편하고 아니 릴렉스가 됐으면 잠이 잘 오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 결국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각성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요 당연히 발기가 안 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아요. 됐다가도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기력이라고 하는 건,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항상 몸이 편할 때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릴렉스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가 발기가 잘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컨디션이 저하, 면역력이 저하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 발기력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자극에 노출이 됐을 때 발기는 잘 되는데 실제로 파트너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면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통은 처음에 발기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때 관계를 하려다 실패를 한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 시작입니다. 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뭔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도를 할 때마다 이 발기가 안 됐을 때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관계를 할 때 관계에 집중을 하고 편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그때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자꾸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압박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사그라드는 거죠. 역시 또 시작이야.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의 이 악순환의 반복,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에너지예요. 우리가 정력적이다라고 하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최근에 이 테토남 같은 사람이 정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성기능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정력이 세다라고 하면 남성다움이 물씬 풍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내용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정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뿌듯해하거나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40대 이상의 중년, 점점 성적인 능력이 쇠퇴하는 사람들한테 정력에 좋은 음식, 정력에 좋은 약물, 정력에 좋은 운동,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젊었을 때처럼 발기가 잘 되면서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통용이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대로 허가받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유통이 되면 이거 식약처에서 이건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비아그라, 시알리스라고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 제 생각에는 정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루트로 만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100%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품이다라고 하면 이건 신고하면 이건 바로 걸립니다. 이거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이에요. 약사가 아닌 이런 데서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가공이 돼서 만들어 와서 파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의약품관리법은 상당히 셉니다. 이거 우선 절망에 빠졌다. 젊은 친구들이죠. 젊은 친구들이 진짜 절망에 빠져서 옵니다. 나는 이제 끝났나 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진짜로 정말 공포에 질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관계에서 그 트라우마, 충격,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여기저기 커뮤니티 물어보는 게,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자기랑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나쁜 정보들만 접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일단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한번 보고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길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자세한 상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술도 좀 줄여보고, 술을 먹으면 이 중추신경계가 좀 마비가 돼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음경 쪽으로 혈류가 잘 가도 이게 혈관이 잘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 혈류가 잘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발기 강제도가 유지가 안 되고, 술은 당연히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차단을 하는 거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면역력도 충분히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권장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의 도움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아그라는 그렇게 저항성이 많이 생기는 약물은 아니에요.
발기부전 약물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계 시에만 발기가 잘 유지가 되게 일회성으로 그렇게 소모성으로 그렇게 약을 투여하는 부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 결국은 심리적인 시민성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너무 그 상황에 대한 부분만 모면하려고 약을 투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발기부전제 처방해서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비뇨기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아서, 비뇨기과 하면 막 성병균이 좀 많고 성병 환자들이 막 깔려있고 그 다음에 막 어디 뭐 조폭 같은 사람들 막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고자 해서 이제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은 더 사람들이 개방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워낙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경우, 발기부전에 대한 부분들도 막 집에서 그냥 대충 뭐 어디서 약이나 친구한테 얻어서 먹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컴플렉스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발기부전이나 기타 성기능 장애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심리적인 원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상대의 파트너, 그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파트너가 자기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그러한 고민을 이해하고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파트너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의 말 못하는 성기능 고민들이 조금은 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과 수치심, 실제로 맞아요. 성병에 걸렸다 아니면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약간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조금 겁나기도 하고, 이거 불치병 걸린 건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보통은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완치가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퍼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많고, 치료가 잘 될지, 쉽게 얘기하면 완치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후유증이 혹시 남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잘 못 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두려움이 많죠. 이거는 문란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문란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여자 또는 남자와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란할수록 성병에 걸릴 확률은 높은 겁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편견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너가 여러 명일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꼭 문란한 사람이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지 문란한 사람만 성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디서 걸려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병에 걸렸으면 난 문란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문란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파트너가 한 명일지언정 그 사람한테 성병을 옮아온 경우에는 어차피 이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문란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성적인 접촉으로만 성병균이 감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루트, 뭐 예를 들어서 공용 수건을 쓰던지 진짜 그런 부분들로도 실제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성접촉으로 인해서만 걸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면 나는 문란한 사람이야, 이거는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병균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성병균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병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공용 옷을 입었다든지 네일아트라든지 균이 오염된 거를 뭐 내가 해서 옮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세균은 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들은 생각보다 안쪽에만 주로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할 수가 있지 밖으로 나오면 다 죽어요. 저는 꼭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무증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보름이 막 철철 나오기도 하고 막 자결감 막 화끈화끈거리고 거기가 막 욱신욱신하면서 막 소변 볼 때마다 불편한 기분 나쁜 통증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없이 계속 내가 잠복하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면역력이 괜찮고 그런 분들 생각보다 잠복해 있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균들이 나도 모르게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성접촉으로 여자한테 옮아간 경우, 생각보다 여자한테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염이라든지 골반염이 더 심해지면 전신 폐혈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료가 되면 불임이라든지 이런 후유증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무증상의 성병이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찝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성생활이 브로드하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은 완치가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완치가 안 되는 성병은 주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성병은 완치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독, 1기, 2기, 3기 매독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매독도 완치가 돼요. 하지만 2기, 3기 매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죠. 완치가 됐지만 후유증이 남는 게 매독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병변은 사마귀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곤지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나오고, 그리고 에이즈도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성 성병 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피임하는 방법은 당연히 관계를 안 갖는 게 확실한 피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완벽한 콘돔 착용입니다. 우리가 콘돔 착용을 할 때 콘돔 착용을 해도 성병이 걸리거나 피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콘돔 착용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걸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임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병도 감염이 되는 겁니다. 보통 콘돔을 안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감각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보통은 조금 콘돔을 안 끼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대 수술, 남성 수술 같은 걸 하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면 콘돔을 끼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 감각적인 부분들, 성관계했을 때 그 느낌을 온전하게 좀 전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콘돔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한테 얘기를 들어본 토대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려보면, 보통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냥 관계할 때 더 자극을 원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싸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전화로 싸우는 경우는 많이 봤죠. 저한테 이게 누가 잘못인지를 판단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만, 왜냐면 이게 심증이 있거나 물증이 있거나 그쪽으로 자꾸 편향돼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막 싸움을 더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됐지만 의학적으로 되는 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럴 일은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가끔 유도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많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환자분이 가끔 자기가 걸린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근데 무증상인 경우가 있어요. 무증상인데 여자친구가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자친구가 성병균에 감염이 된 걸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왔을 때 검사를 하면 증상이 없잖아요. 근데 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싸움이 나거나 그럴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자친구가 불편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뭔가 불편해해요. 약간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남자가 몰래 자기가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찝찝한 게 있고 자기가 원인이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의사도 똑같아요. 여자가 나왔을 때 남자한테 가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의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예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파트너도 무조건 검사를 해서 약을 먹고 같이 치료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렇진 않아요. 부정할 건 아니고, 왜냐면 다 자기 자신들이 다 뭔가 사정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꼭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저희가 뭐 부모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만을 전달을 하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병 자체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누구 때문이다, 그걸 또 의사의 재량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은 이거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써달라고 해도 써준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환자나 그런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말다툼을 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법적인 부분들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뭐 당연히 힘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 관계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콘돔을 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분은 어쨌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콘돔을 무조건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고요. 일단 성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일단 후유증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바이러스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질환은 완치는 안 되죠. 에이즈가 완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HIV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우리 헤르페스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완치는 안 되지만 어쨌든 무증상으로 계속 지낼 수도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거는 대부분 다 완치가 가능하고, 그것도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거나 뭔가 찝찝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무조건 병원을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여성용 유방증 수술과 남성 확대 수술, 이렇게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라고 하면 10여 년 전에 수술했던, 유학을 가기 직전에 고3 유학생, 여성용 유방증이 상당히 심했던, 제일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용 유방증 수술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마 자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슴 상태를 보고 아마 되게 부모님이 많이 고민도 하셨을 텐데, 유학 가기 전에 애가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오셨어 가지고요, 그때.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나 여자예요. 가슴 형태가 보통 이제 컵수로 봐야 이제 좀 인지가 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B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컵이라는 게 살이 찐 B컵이 아니고 순수 B컵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만 딱 자르면 여자 가슴 같아요. 딱 우리가 보통 여성용 유방증이라고 하면 조금 뚱뚱하고 지방도 좀 많고, 그게 이제 유선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용 유방증,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빠진 상태의 이 B컵 정도 되는 형태니까 그렇게 뚱뚱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 키가 한 175 정도에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체형이죠. 그런 친구가 그러한 가슴이었으니, 예전에는 여성용 유방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여성용 유방증 수술한다고 하면 상당히 말렸어요. 이런 수술을 왜 하느냐,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달라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누가 봐도 가슴이 여자야. 그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쨌든 수술한 결과는 되게 좋아가지고 그 친구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유학을 갔던 그 환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확대 수술, 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요 40, 5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요즘에 정말 20, 30대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20대 환자분들, 20대 친구들은 뭐가 무너진다라는 게 보통은 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피하게 되고, 또 이제 위축되고 상대방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50대 이상은 좀 달라요. 50대 이상은 위축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점점 늙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뭔가 남성성이 좀 사라진다고 하는 아쉬움에 대한 약간 보상심리, 아, 나 이렇게 무너지긴 싫어, 나 이렇게 초라해지기 싫어, 이러한 부분들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연스럽고 티가 안 나면서도 당당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고요.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확대가 크게 돼야 되는 그 부분들, 이게 단순히 파트너에 대한 것들, 성생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 아직도 이렇게 괜찮아, 이러한 부분들을 음경적으로 투영을 해서 그 부분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쌓아가는 느낌. 이렇게 조금 20대하고 50대하고 다르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해도 근육도 손실이 오고 피부는 다 처지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또 특히 이제 남성성이라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발기력이라든지 우리 이제 남성의 심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가 조금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목욕탕이나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가면 뭔가 막 떳떳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들은 보통은 조금 자연스럽게 성생활에 대한 자기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주 포커스고,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체로 당당한 그런 느낌을 조금은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자들하고 남자는 좀 달라요. 여자들은 일단은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과시욕인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데 그걸 너무 부자연스러워도 크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이제 딱 외형적으로 보기 좋게, 사진 찍기 좋게,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대는 없습니다. 20대, 30대 전혀 없어요. 보통 다 50대 이상. 그분들은 성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뿌듯함, 이런 부분들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우나나 이런 장소에서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 부분들을 꽂히시는 분들이 확대를 더 원하시고, 그러다 보면 성생활은 안 됩니다. 너무 크니까 안 돼요. 크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발기되기 전에가 일반 캔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사이즈. 근데 그게 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안 돼요. 그냥 발기가 되면 거의 진짜 그 뚱뚱한 캔처럼 되거든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잘.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한테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통은 자기 만족, 약간 저는 왜곡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자기 심볼의 무한정 그 큰 부분들로 자기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나이가 다 5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한 분은 정말 경쟁적으로 내가 목욕탕 갔더니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확대. 그런 분들, 자기가 성생활은 자기는 어차피 관심 없다, 성생활은 어차피 할 일이 없다, 그런 분 한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분은 좀 기억에 남아요. 되게 소심하시고 되게 안전주의, 절대 이런 하나 되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인데 상담을 10번은 왔어요. 수술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소심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어떤 정도로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에 뭔가 해를 가하는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10번을 상담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60 조금 전인데 그렇게 10번을 상담 오셨다 결국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당연히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최대한 너무 크지 않게. 그러다가 수술 한번 해보니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수술하고 좀 자리 잡히면 자연스러워질지언정 약간 확대감이 약간 아쉬워지거든요.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안전을 중시하시는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그 이후에 수술 3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이혼하시고 우울증도 있으셨던 분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런 부분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자기가 너무 거기에 몰입이 돼 있다는 거를 창피해해요. 그런데도 자꾸 조금은 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술 3번을 더 하셨어요. 뭐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상담하러 오시면 부작용은 없나요? 합병증은 안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수술이 합병증,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부작용이 없고 합병증이 없는 수술이면 우리가 환자 앉혀놓고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100% 문제가 안 되게 되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합병증과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은 없다라는 걸 저희는 항상 인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쓰거나 하는 것도요, 부작용, 합병증이 막 이만큼 돼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생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그러한 후유증들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예 안 생긴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다 문제없이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작용과 합병증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나는 무조건 최고고 잘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한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문제없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고 맡기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술하면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로 피부 괴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거의 생기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음경에 다 피부 괴사가 생겨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나서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약간 감각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들, 수술하고 통증이 한 3, 4주 정도 지속이 된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술하는 부분들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원치 않은 이벤트가 생기는 걸 부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많이 알려진 아주 유능한 의사들의 집단이 서울대학교 병원은 염증이 안 생길까요? 수술한다고? 생깁니다. 그렇죠? 다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믿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는 더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증 수술은 수술하시는 케이스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여유증이 아닌데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본인은 이것 때문에 맨날 거울 보면서 신경 쓰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맨날 운동하면서 그 거울 보면서 이것만 없어졌으면 난 더 완벽해지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정말 뚱뚱해서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뚱뚱하지 않은데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슴의 형태를 지녀서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의 형태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심하든 심하지 않든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면 넓은 의미에서 다 여성형 유방증 환자다 하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수술했을 때 생각보다 아주 드라마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형 유방증 환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튀어나오는 게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도가 좋거든요. 물론 더 모양이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5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30년씩 3, 40년씩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진다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시간도 짧고요,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고, 내가 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거를 떠나서 항상 내가 옷을 입을 때 여름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고 고민이고, 이 부분들 때문에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을 고려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형 유방증 수술하고 후회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후회한다는 사람은 없고요. 조금 아쉬운데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남성 수술 같은 경우는 약간 후회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남성 수술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확대 수술을 타 병원에서 하거나 했을 때 불만족스러워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뭐냐면, 환자분이 수술을 그냥 광고만 보고 뭔가 환상을 갖고 덜컥 사인하고 수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광고를 보든 뭘 보든 여러 가지 매체를 봐서 수술을 계획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예측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 안 하고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좋아집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환자분 나름대로 혼자 상상을 합니다. 그럼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안 갔겠죠. 보통 수술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태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당신은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니즈를 잘 맞춰보고 그 결과치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지, 제대로 얘기 안 해주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막 혼자 환상을 갖는다고요. 어마어마해질 거.
않고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판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본판이 좋으면 결과물이 더 엄청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판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셔야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들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남자들이 보통 사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과 발기력이에요. 우리가 음경 확대 수술을 할 때 나머지는 다 외형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들의 사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과 발기력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발기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기력에 대한 부분들도 수술하는 당시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좀 발기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사정 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봤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서 그 조루증이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자기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수술적인 부분들로만 모든 기능적인 게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수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이 됐고 좋아졌고 외형적인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됐고 또 실제로 파트너한테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들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더 만족도가 좋아지는,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도 실제로도 좋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환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꼭 말씀드려요. 수술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남성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성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속해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파트너, 자기 이성한테서도 그렇고 내가 주도적으로 속해 있는 이 그룹을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건강한 남성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실제로 저희 이런 남성 수술, 확대 수술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테토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강한 남성성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경우는 제 아들뻘 되는 애들이 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라고 하면 여성형 유방증은 고민 없이 이거는 무조건 해라고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한 번에 이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다 그냥 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몰래 붙여보기도 하고 막 혼자 막 꿍꿍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빠져요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쳐보기도 하고 챗GPT 물어보기도, 별짓 다 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까지 들어오면 벌써 엄청난 고민을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좋다, 더 늦기 전에 해주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성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얘가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오케이. 하지만 아까도 말했 남성 수술은 이상적인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 괴리가 좀 크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해서 만족도, 기대치를 낮춰서 그런 부분들로 수술을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너무 기대치는 높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려야 됩니다. 왜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형수술 다 마찬가지지만 수술은 한 번, 두 번 정도까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더 커지고자 하는 욕망을 해결하고자 할 때 되는 거지, 수술했을 때가 만족을 못해서 잘못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가 됐을 때는 그거는 생각보다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항상 시작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대신에 추가적인 확대 같은 것들은 뭐 문제 없어요. 그거는 6번 한 친구도 있어요.
솔직히 여성 유방증 수술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 유방증 수술도 보통 그런 건 있어요. 주사 막 먹는 약으로 해결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남성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혹해가지고 갑자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본인 나름 생각을 하고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은 한 군데 가서 수술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5군데 10군데는 다 알아보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은요 그냥 와서 할까 하고 눕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데? 진짜 많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그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자. 이게 수술이라고 하면 부담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평생 스트레스, 고민 있는 분들이 한 번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싶은 부분들, 특히 여성 유방증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성기가 왜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너무 그렇게 노출을 해서 약간은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병원에 가셔서요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간단한 수술로서 내 오랫동안의 수건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